아니 장현 선배 이제 그 매주마다 또 주말 집회 나오고 계신데 네. 지난주는 좀 어땠습니까? 지난주도, 그러니까 조금 제가 몇 가지 특징을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일단 현장에 오신 분들의 민심은 매우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 하에서 도무지 살기가 어렵다. 그런데 살기 어려운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영업자분들이 좀 나오시는데 장사하기가 너무 어렵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네. 사람이 없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우리 아들 버텼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이번에 폐업 신고했다. 이제 아이고, 이런 네.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비교적 젊은 층보다는 장년층들이 많이 나온다. 장년층이 예, 네. 집회장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 약간 7080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5060 세대가 5060, 70 이렇게가 네. 많이 나오고 젊은 층들이 많이 집회 참여를 못해서 제가 주변에 또 취재를 해봤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단 30대, 40대들은 회사에서 언제 어떻게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들에 있어서 조금 집회까지 나오기는 어려운 뭐 이런 게 있다. 20대들은 별로 관심이 네. 없다. 그래서 최근에 대학가에 시국 선언도 많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냐 했더니 관심은 덜하다. 그런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갤럽 조사에 보면 20대 긍정평가가 6%인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이제 시국선언 하시고 학교마다 대자보가 붙고 이러면서 좀 바뀌는 분위기고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그 현장에 젊은 층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는 해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대체로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민주당 150만 당원인가요? 네. 집회 동력이 제일 큽니다. 그렇죠. 가장 그러니까 큰 단일 대우기 예,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 한 10명이면 조국혁신당 1명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다른 뭐 당에 배속되지 않은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대체로 보면 민주당 당원들이 집회에 많이 오시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고요. 네. 큰 틀에서는 오후로 갈수록 정말 지하철역에서 쏟아지는 인파가 한 5시 무렵부터는 정말 많이 아, 들어오시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대체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 그 당원들 이렇게 함께 이동하거나 네. 지역에서는 버스로 출발해서 함께 오거나 뭐 이런 장면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집회 현장 취재가 사실은 이게 벌써 4주차. 4주 그러니까요. 연속 네. 토요일을 반납하고 감기가 안 나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제가 박정훈 대령 재판을 이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방청을 했어요. 아이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네. 예. 함께 갔던 그 CBS 구용회 선배 자기 자리만 맡으라고. 아, 선배. 편안히 방청하셨죠? 저 땅바닥에서 앉아있느라, 네. 근데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기가 안 난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선배 방송하시는 거를 네. 이렇게 엿보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 인터뷰를 거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집회 특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제 편의점 많이 애청하시고 네. 이런 분들인데 사실은 제가 인터뷰를 인터뷰 인생 어느덧 굉장히 오래됐는데 현장 인터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리 시민들을 그냥 느닷없이 붙잡고 마이크를 들이대면 100에 90은 다 거절하세요. 그리고 부담스럽죠. 예, 부담스럽고 네. 막 그런데 마이크 들이대면 말씀 잘하십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단 마이크를 들이대면 굉장히 말씀 잘하시는데 대체로 사양하시고 네. 가는 길이 바쁘니까 그런데 이번 주 돌아오는 주부터는 저를 잘 몰라보는 분들을 위주로 좀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 수 확장 운동을 현장에서 하겠다는 심상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니고 그 기자들의 어떤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는 민심 말고 모르는 민심을 더 추가 취재해야겠다는 욕심이 좀 생겨서 네. 그러니까 대체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 당원이거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소위 민주진보 진영 바운더리에 있는 분들 말고 정치에 특별한 관심은 없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나 판단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거지 냉정하게. 그렇죠. 중도에 네. 계시거나 뭐 저런 걸 싫어하거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보수나 중도의 민심은 어떤지 그쪽 부분을 좀 취재해야겠다는 욕심이 좀 왜냐하면 그래야 좀 객관과 균형을 맞출 수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를 못 알아보는 분들을 위주로 인터뷰를 좀 해봐야겠다. 알겠습니다. 많이 네. 거절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을 주시는 와중에 강은하님이 요즘 정말 경기가 안 좋은 게 예전에 모르는 가게가 문을 닫았는데 요즘은 아는 가게가 문을 닫아요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에 공감을 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정말 실제로 우리도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 그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심 한 끼 먹기가 부담스럽고 요새는 이제 후배들 예전에는 이제 후배들 밥도 많이 사고 그랬는데 후배 네. 눈 마주치기가 무섭다. 아니 둘이 밥 먹고 커피 마시면 5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좀 물가도 근데 싸지 않기 때문에 월급은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월급 빼고 다 올라요. 네. 월급만 안 올라. 그러니까 정말 아마도 이제 중년 장년층들은 뭐 아이들 뭐 교육비 지출해야죠, 생활비 해야죠, 또 이자 나가야죠, 뭐 각종 경비 써야 되죠, 또 뭐 경조사비 챙겨야죠. 이러면 정말 탈탈 털어서 나 혼자 마실 때는 그냥 백다방 가자. 그냥 커피 먹지 말자. 막 이런 생각들 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예전에는 엄마들이 스타벅스 이런 데서 모임했다면 요새는 그냥 맥도날드 가자. 1,000원짜리 커피도 맛있어. 막 이제 네.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일 조금씩 가난해지고 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사실 윤석열 정부가 제일 먼저 살펴야 되는 게 국민 눈치 봐야 되는 게 민생이고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민생 경기 이 두 마리를 다 놓치고 있고 오로지 이재명 공격, 오로지 야당 공격, 그리고 오로지 정치 투쟁, 오로지 권력 투쟁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참 한심하고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돌파구가 마련이 돼야 되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편안하고 평화가 경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불안한 정세에서 이렇게 계속 국민들이 집회에 막 수십만이 몰려 나오게 만드는데 그런데도 꿈쩍하지 않는 정부. 오늘 또 거부권 또 행사하고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견적이 안 나온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네. 답답해요. 화제를 좀 바꿔서 화요일의 공식 코너죠. 김종대 의원님의 단독 열세 특종 대방출. 오늘은 보니까 한숨 돌린 민주당 주제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예,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제 판결은 다 아시니까 네. 이 판결의 구조와 성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사가 마르크 블로우라는 사람이 있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마르크 블로우요. 예, 이 사람이 쓴 1940년의 기억 이런 책은 명저거든요. 근데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다가 독일군에게 사살됐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은 참으로 불운하면서도 비극적인 생애를 맞이했지만은 가장 사랑받는 역사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역사를 인식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가지 우화를 소개합니다. 어떤 남자가 밤에 절벽으로 난 길을 가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왜 떨어졌느냐 하는데 이유가 끝이 없는 거야. 나중에는 근본적인 이유를 캐다 보면 지구의 중력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처음으로 가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런가 하면 절벽에 길이 있었다도 원인이 되는 거고. 네. 그러나 이거는 성실하지가 못한 겁니다. 그걸 다 알고 통찰하고 배경에 깔되 그러나 원인이 아닌 근인 즉 실족을 했다. 이게 딱 나와줘야 돼요. 네. 그건 뭐냐면은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 사건. 그게 핵심 근인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어떤 사건을 인식하는데 원인, 중간인, 근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물을 바라보는 역사적 관점을 얘기했는데 어제 판결을 보면은 참 제가 좀 뭐랄까 인상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증언을 한 그 사람의 어떤 범죄 사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법한 정황을 다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김모 씨죠. 네. 이분은 6억 원을 보니까 받은 말하자면 특정 경제 가중 처벌을 받아야 될 분인데 네. 검찰이 기소를 안 했어요. 뭘 바라고 기소를 안 했겠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증언도 또 2차례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면탈받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재판부가 본 거는 위증이 있을 법도 하고 교사가 있을 법도 하다 그러지만 이 증인에게 가해진 일관성 없는 증언이 나오기까지의 그 속사정은 무엇이며 그 원인은 뭔가. 네. 그다음에 나중에 있을 법하지 않은 증인 이게 이제 마지막 발을 헛디디는
그저 근인에 해당이 되는 건데 네. 이것이 나오게 된 사건을 이해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 판결문이 참 짜임새이고 통찰력이 있었던 건 그런 점인데 반면에 15일 날 판결문을 보면 빨대로 세상을 봐요. 그냥 저기 사진 조작됐다 그러는데 조작이 안 됐다. 아, 선거법. 이 얘기고. 또 저기 뭐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협박이라는 표현을 둘러싼 어떤 법령 체계라든가 국토부의 평소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딱 보면은 어제 무죄 선고가 네.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의기소침하고 패배주의에 빠질 법한 당을 다시 희망의 에너지로 충전하는데 엄청나게 큰 기여를 그러니까요. 했다. 네. 사실은 쉬운 재판은 졌고 어려운 재판은 이긴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되면 역설적이죠. 예. 그게 좋은 겁니다. 쉬운 재판은 졌지만 그건 항소심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조금 지혜롭게 대응하면 네. 돼요. 반면에 어렵고 질 것 같은 걸 이긴 건 의미가 큰 거지. 이거는 이 기세를 몰고 가면 유지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항소심을 다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면에서 그 저기 야당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쨌든지 간에 이 진실을 구성해내는 하나의 어떤 증거도 있고 법리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체적인 맥락적인 진실 네. 이런 부분들이 역시 판사들한테는 어필하는 측면이 있는 어필하는 것이다.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마르크 블로우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 네. 그리고 자꾸 그런 것들을 갖다가 주지시키고 그동안에 뭐 많은 언론인들이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야당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평소에 또 세상을 살 때도 법에 억울한 일을 처하게 될 일들이 참 많으실 건데 이번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한 그 판사의 관점 시각을 네. 한번 이걸 좀 음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반적으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죠. 22년 전 사건을 갖다가 그거를 한동훈 대표는 그걸 마치 자랑하듯이 내가 말이야 민주당식으로 검수완박이었으면 이거 찾아서 기소조차 못할 안 될 사건인데 대상인데. 네. 이거를 틀어가지고 내가 끌어내가지고 기소해서 법정 구속까지 이제 예상을 한 이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주진우 의원 마치 똑같이 그 검사 출신인데 징역 1년 예상을 막 하면서 지난번 선거법 때는 막 박수치고 환호를 했고 이번에는 나오니까 초상집처럼 막 뒷목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보수 집회에서. 근데 저는 이게 온당한 처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어제 MBC 뉴스데스크 나온 거 보니까 그때 그 최초로 PD인가요? 그분하고 취재할 때 기자회견하고 보니까 애기야 애기. 20년 전 변호사 시절에. 예. 변호사 시절에 이재명은 완전히 애기더라고요. 30대처럼 아주 젊은 분이 이게 지금 그 세월이 많이 흘러서 거의 이제는 뭐 흰머리 막 네. 이렇게 된 건데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이렇게 무섭구나. 예. 그래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계속 유지되는 게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긍정일까 부정일까? 검찰권 남용을 없애는 게 좋을까? 그냥 유지시키는 게 좋을까? 저는 아마 저처럼 근본적인 고민에 빠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꼭 필요한 법은 상식의 최소한인 거잖아요. 정말 꼭 필요한 정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티끌까지 찾아가지고 막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압수수색 수백 번을 해가지고 없는 범죄도 있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기소해서 재판받아서 거봐 너 잘못했지? 너는 유죄야. 너는 범죄자야.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고 면담도 안 하고 야당 대표지만 회담은 없어. 영수회담은 없어.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가 과연 옳은 거냐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측면이 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가려서 잘 안 보였지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라고 네네. 언론에서 명명했던 이 사건이 뒤집어졌어요. 완전 무죄를 받았거든요. 김학의 출금 조처는 합법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출국 금지 해야 된다.
라는 게 어제 재판부의 판단이었어요. 이런 거 보도 세게 안 합니다. 경향신문 세게 썼더라고요. 네.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사건이 바로 정의가 진실이 네. 바로 서는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끝까지 티끌까지 먼지 하나 털어가지고 나오면 완전히 중범죄자 취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자신들에 대해서는 엄청 관대한 거 아닙니까? 아니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덜커덕 받아도 기소를 하기로 했습니까? 무슨 조사를 한번 똑바로 받기로 했습니까? 이게 공평한 나라라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온전하게 지켜지는 네.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법정에 안 가요. 힘 없고 빽 없고 돈 없는 사람들만 그냥 법정에 가가지고 죄인 취급받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거 기분 나빠서 살겠습니까? 아 갑자기 열받네. 아니, 아, 혈압약 먹어야겠네. 이번에 그걸 보면 이 검찰의 무소불위 기소권 행사라 그러지만은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전부 범죄자의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쌍방울도 맞아요.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처음에는 이재명하고 관련 없다. 해외에선 이러다가 돌아와서 있다로 바뀌어요. 잡힌 다음에 그렇죠. 네. 증가 조작 사건이 대북 송금으로 바뀝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도 그 김모 씨가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를 나한테 했다 이런 증언이 결정타가 된 거 가지고 맞아요. 네. 재판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전부 심각한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범죄자의 입을 통해 그 범죄자도 보통 범죄자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평생 감옥에서 못 나갈 수도 있는 중범죄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검찰은 거래 대상으로 봤다는 거고 그래서 너 죽을래? 감옥에서 평생 썩을래? 아니면은 저 증언 하나 해놓고 나갈래? 이렇게 선택지를 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 논리가 있다고 차선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차악을. 이래가지고 조금 살고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죄수의 딜레마의 그 표에 나와 있는 게 지금 검찰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저 같아도 평생 감옥에서 썩느니 잠시 굴욕이 있더라도 빠져나가고 싶을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초반에 그런 선택을 했다가 나중에 양심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검찰공화국이라 그러지만은 검찰공화국의 검사는 소수고 그 밑에 똘마니들처럼 이어 있는 쭉 거기에 붙어 있는 중범죄자들의 공화국입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그 정치를 움직이는 거라고. 어떤 인간적인 취약성을 그 범죄 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의 인간적인 취약성을 검사가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거는 단순한 검사 공화국이 아니고 네. 기소권 남용 정도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범죄가 오히려 은폐되는 공화국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이규원 검사, 네네. 지금은 방송에 조국혁신당 나오셨더라고요. 대변인, 네. 예,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그 본인은 공직자로서 김학의 출금을 막아야 된다라는 판단 속에서 공직자로서의 자기가 검사로서의 직분에 충분한 역할을 했는데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문제가 맞부딪히면서 본인이 어떤 그 상황을 면탈하기 위해서 김학의 출금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그때 그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을 묶으면서 상황을 바꾸는 일종의 이제 정치 검찰의 논리에 자기 검사인 나도 4년을 재판받았다는 거예요. 4년을 대검이 자기를 기소해가 자기 조직에서 자기를 기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4년간 조사받고 재판받고 어제야 이제 그 무죄를 받으면서 이제 그 혐의를 벗게 되는 건데 검사인 나도 이런 그걸 당하는데 평범한 시민들을 어떻게 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앞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 같아도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전직 국회의원인데도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직 검사도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4년을 받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최악으로 가느니 차악으로 해서 조금씩 분담하는 게 제일 해피하고 오히려 합리적인 걸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 검찰의 프레임에 말려들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게 더 큰 비극으로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낌이 와요. 아니, 그러면서 대부분 무너진단 말이에요. 양심이. 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게 김건희 여사가 이 영부인 되기 전에도 정대택이란 사업 가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모녀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가해자로밖에 옥살이까지 해. 그러니까. 돈 뜯기고 감옥 가고. 이런 사람들이 그 최은순 여사 동업자 중에 한둘입니까?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위증이 들어가 있어요. 누군가가 협력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때 뭐 법무사의 위증, 뭐 그때 김건희 여사가 1억 원을 갖고 갔네. 그런 얘기 뭐 세븐 스캔들이라는 거 이명수 기사 책에 자세히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자리까지 가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김학의 불법 뭐 출금금이라고 해서 그거 때려잡는 합법이야, 걸로 합법.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권력이고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범죄자들의 가담과 공모로 해서 쌓아 올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에 와가지고도 이 권력을 지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법원 검찰에 끌려다니는 정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의 사법화로.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정치의 사법화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르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문제가 있는 거 모르겠습니까? 다 판단해요. 그런데 왜 가표 못 찍습니까? 본인에게 검찰 수사 혹시 열릴지 모르는 캐비넷의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당에서 야 이거 부결이야? 그러면 그냥 부결하는 거예요. 사실 전 세계에서 야 부결이야 그러면 부결하는 것은 뭐 조폭 깡패들은 그렇게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누가 부결이야 아닌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그래요. 그런데 소위 많이 배웠다는 정치 엘리트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 부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검찰, 법원, 사법 리스크가 무섭고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프레임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검찰 개혁을 통해서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저도 고소가 두렵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이제 김건희 특검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또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당연히 이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네.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서 또 한 번 이제 국회에 시간이 왔거든요. 네. 이번에도 근데 상황적인 여건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요. 네. 제가 그 관련해서 오늘 의장실, 내가 또 경향신문 항상 취재해서 오지 않습니까? 예. 그 의장실 취재를 했는데요.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지금 하나는 국민의힘에서는 그 검사 탄핵, 그러니까 네. 지금 누굽니까?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네. 멈춰달라. 그런 라는 요구를 하고 탄핵 있는 소추를 것이고, 멈춰달라라는 네. 요구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고해야 된다는 거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조금 뒤로 밀어달라.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처리할 설득이 시간을. 필요하다. 네. 그래서 들리는 말로는 내달 10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 그 화요일이에요. 요때까지 좀 밀어달라. 12월 10일까지 예, 밀어달라. 네. 밀어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의장실 입장은 하려면 둘 다 하고 안 하려면 둘 다 안 해야지 어느 쪽은 해주고 어느 쪽은 안 해줄 한 수가 건만 없다. 하는 건 없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늘 오후에 이제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네, 회동과 네.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 제가 상황을 봐야겠지만. 예, 상황을 네. 못 봐서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28일 날 검사 탄핵과 김건희 특검법이 동시에 올라오거나 아니면 동시에 내려가거나 내려가서 다른 날 처리를 하거나 이 선택밖에 없다. 다른 선택은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한테 마지막으로 네. 여쭤보면은 그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이제 특검법 상정인데 네. 또 이제 재의결됐고 결국은 국민의힘의 조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 민주당도 시간이 더 있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세 번째 특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재의결은 아직 전혀 낙관이 안 돼요. 여태까지 해오던 어떤 행태가 있고 국민의힘이 그 정도 분열되질 않았어요.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약간 시기를 늦춘다는 얘기는 있어요. 재의결 시점을 최대한 늦춘다. 그게 아마도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벌어진 그 당원 분란이라든가 게시판 이런 것들을 분란이라든가 여기서 혹시 변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를 좀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의 어떤 그 변수는 될지 몰라도 이탈표를 점치기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원식 의장이 최해병 건에 대해 가지고 빨리 국정조사 그 계획서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빨리 의견하자는 거. 여당목 추천해라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특검은 조사위원. 네. 제 의견은 우리가 지금 여러 번 당해본 거고 그러니까 특검은 특검 트랙으로 하되
플랜 B들 빨리 내놔야셔야 될 것 같아. 국정조사라든가 상설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뭘 하더라도 저기 다 하는 것보다도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특검 규모도 작고 기간도 짧으니까 똑부러진 거 한 개. 예. 요렇게 좀 저기 좁혀가지고 대체 어떤 그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 되고 명태균 게이트도 그래요. 계속 녹취록을 까는데 이제는 그 한계 효용이 자꾸 작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오세훈이면 오세훈 딱 하나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스토리 맞춤형 폭로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거 정면을 친다고 공성전을 해보니까 꽤나 많은 피를 흘리고 꽤나 많은 화력을 동원했는데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거든. 그러면은 병법에는 적이 가장 아끼는 곳을 치라 그랬거든. 근데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 네. 그래서 그 한 명을 치면 10놈이 쓰러지는 판이에요. 한 명이 주르르, 예. 다 넘어간다고. 그래서 오세훈을 치면은 김진태 뭐 박완수 줄줄이 연결되게 되는 같은 등장인물에 네. 같은 권력자가 나오기 때문에 딱 하나를 해가지고 주변 지역을 하나를 전략 지점을 정해서 치자. 여기에 화력을 왕창 집중해버리는 이런 전략으로 조금 한번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그 의장실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트랙을 밟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르면 12월 5일. 12월 5일부터 네. 국조특위,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러니까 내일까지 특위위원을 다 내라고 했어요. 27일까지. 그래서 국조특위가 구성이 되는 게 12월 5일 정도로 예상을 하는 네.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1월 초부터는 국정조사 할수 청문회, 있다, 국정조사 청문회를. 청문회 전국이 네. 열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최혜병 순직 사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명태균 게이트는 전혀 전혀 별개 관계 없는 거고요. 것이고 네. 김건희 특검도 전혀 별개의 네. 것인데 중요한 건 민주당에서는 늘 부스러기 전략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8표가 모일 거다. 양심에 호소하면. 근데 저는 이것은 일종의 희망 고문에 해당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제가 취재했을 때 수틀리면 우리 김건희 특검 해버린다 뭐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그건 홧김에 그냥 하는 소리고 이 사람들은 박근혜 탄핵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흔들거나 윤석열 정권을 흔드는 그런 전략과 접근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저쪽에 뭔가 넘어오지 않을까? 흔들려서 뭐 8명 정도 이탈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안 하고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조, 상설특검 쓸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다변화해서. 동원해서 네.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결국에는 국민이 이 판을 엎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국민과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이 판을 흔들고 엎어야 저 사람들도 이러다가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가표를 찍는 거지 민주당이 깨작깨작 절대 안 움직인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